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작년 내내 중국 경제를 미국의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를 이용해서 내부의 부동산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가 빵빵 터지게 만들고, 외부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경제 기사에서 접할 수 있는 미중 갈등과 패권 전쟁에 의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지정학적 갈등들이 생기고 하면서 외부적으로 중국의 수출이나 이런 문제를 압박하는 걸 봤던 거를 꾸준히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신문기사에서는 절대 짚어주지 않고 잘 모르는 것, 환율시장과 국채시장에서 어떻게 미국과 그 우방국들인 준기축통화국들, 유로연합과 영국 파운드화와 일본의 엔화 등이 협력해서 어떻게 항상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전 세계 채권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 장기채 금리를 자기들이 필요할 때 올리고 내리고 정책적으로 끌고 가고, 달러 강세 역시 이렇게 수많은 미국 국채를 찍어내고 돈을 풀었음에도 억지로 정치적으로 유지해가면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 부채 폭탄이 빵 터지고 중국 경제가 무너지길 바라는 그런 경제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서 금년 1월, 2월 사실상 중국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금 3월까지 빠바바방 터지고 있다. 작년 한 해 잘 버티던 것들도. 하지만 마침 미국이 대선을 맞으면서 또 자기들도 오랫동안 생각보다 이 전쟁이, 경제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고금리에 의한 부작용, 통계로 덮을 수 없는 실물 경제의 문제, 신용 경색의 위험 등이 불거지면서 또 트럼프 대선을 맞아서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됐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중국이 지금 가열차게 회복하기 위해서 2월 달부터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 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작전이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2월, 3월까지 어떻습니까? 유례없는 달러 강세와 또 미 장기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덩달아 새우등 터지면서 이유도 모르고 다시 1350원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것을 3월달 양회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졌나, 환율시장과 국채시장의 동향을 제가 최근 보름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적으로 그쪽 관련 영상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제 영상을 접하지 않았던 분들도 최근에 나왔던 그런 환율 국채 관련 영상들 쭉 보시면 그래도 그동안의 지난 모든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부터 2부에서는 가장 어제 끝났던, 가장 최근에 있었던 중국의 3월 말에 있었던 보아오 포럼. 보아오 포럼은 이제는 투자를 끌어내는 거였죠. 2월 초부터 2월 한 달간은 내수와 부동산 시장을 다시 폭탄이 안 터지게 살리게 하려고 중국이 노력했고요. 3월 초 양회에서부터는 외국에 대한 수출을 어떤 식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원책이나 어떤 재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혔고요. 그리고 이전 3월 말 보아오 포럼에서는 다시 외국의 투자를 어떻게든 끌어들이고 유치하기 위한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걸 맞춰서 또 그걸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미국과 다른 G7 국가들이 환율시장과 국채시장을 해서 또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였는가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같이 한 번씩 짚어가고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2분기에 어떤 양상으로 더 미중 갈등이 치열해질까지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자, 2부의 제목은 이겁니다. 대망의 보아오 포럼, 그리고 어떻게든 쇼부를 봐야 할 앞으로의 3개월. 쇼부라는 말이 이거 일본 말인가요? 승부를 쇼부라고 하나? 이거 좀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한테 쉽게 이렇게 쇼부란 말 또 일본 말인데 우리가 많이 써서
다들 이해가 빠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자, 이번 3월 초 중국 양회까지 끝나면서 중국은 사실 뭔가를 더 해보려고 했지만, 더 멋지게 하고 싶었지만, 이처럼 2월, 3월까지 계속 이어지던 미국의 그 견제들 때문에 계획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계획했던 만큼 대규모 부양 정책을 펴지 못하고 좀 눈치를 봤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3월 마지막 주에 드디어 대망의 보아오 포럼을 준비하면서 아까 말한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보아오 포럼이라는 것은 서방 세계가 지금 전 세계 G7이 주도하는 다보스 포럼이 있죠. 예. 이 다보스 포럼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이 특히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개최하는 세계적인 경제 포럼입니다. 그동안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제 눈치 보는 나라와 경제인들이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참가하는 그 규모를 봤을 때 이번 포럼이 예전처럼 성대하게 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으로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 국가들 외에도 미국, 유럽에 불러 모을 수 있는 모든 경제인들을 다 모아놨고요. 그리고 중간에 27일에는 시진핑이 직접 자기들과 또 어떤 사적인 자리를 챙기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금융인, 기업인, 경제인들에게 투자 유치를 독려하게 됩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끼리는 모아놓고 결국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한 배를 탄 처지인 경제 공동체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지금 말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 보면 예전 같으면 전 세계가 이건 아니다 하고 태클을 걸고 WTO에 제소했을 무역 불공정 행위를 뻔뻔하게 지금 저지르고 있다. 이건 사실 아니냐? 니들이 아무리 우리를 싫어해도 이게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같이 대응하자고 선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기사들 볼까요? 외자 유치가 다급한 시진핑이 미국 기업인을 직접 만났다. 예. 지금 유럽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약 4분의 1가량이 중국산으로 파악된답니다. 대단하죠? 당장 중국하고 손 끊기는 힘들다 이겁니다. 이날 이 자리에는 미국에서도 꽤 왔습니다. 미국 보험사 처부의 최고 경영자도 가고요. 블랙스톤,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라는 블랙스톤의 창립자도 가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퀄컴도 가고요. 최고 경영자도 가고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을 이룰 수 없는 애들이죠. 전부. 예.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든 중국 시장에서 뭔가를 노려봐야 되는 중국에 큰 발을 들인 회사들입니다. 전부. 사진들 보세요. 제법 많이 모아놨죠. 그래도 시진핑이 가서 뭔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가서 듣고 뭔가 또 기회가 있나 봐야 되죠. 빠지기 힘들죠. 하지만 이미 미중 갈등이 깊어졌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미국 자체 안에서도 그렇게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싸우는데도 자기들 기업의 살 길을 위해서 이렇게 당당히 건너오는 미국 기업인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 중간에서 사실 미국 본토 기업보다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뭡니까? 특히 아시아 반도체 CEO들은 다 모여라. 내가 진짜 할 말이 있다. 그랬는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에서는 이재용, 최태원 씨가 이번에는 안 갔죠. 항상 이런 거 있으면 꼭 갔었는데 이번에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 몇 달 사이에 이 두 사람의 어떤 생각이 지금 바뀐 것 같다고요. 예. 이제는 출혈이 오더라도 나라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자기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한 그런 방어막을 아무도 못 해주니까 천의 고아의 심정으로 우리가 뭐 나라 국민이 어떻게 되든 우리 기업이 일단 살 길을 찾자 해서 미국하고 일본이 하자한 대로 지금 붙기로 지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결정을 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삼성, SK 회장이 안 갔습니다. 부회장만 보냈죠. 중국이 굉장히 괘씸했겠죠. 우리한테 막 모진 소리도 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을 비판을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WTO 세계 무역기구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식물기구의 상태에 빠졌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로 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부각시키고 자기들의 지지자를 모으기 위해서
이번 기간에 어떻습니까? 미국의 IRA법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하게 되죠. 이런 움직임도 나왔었고요. 물론 이 기간에 이런다고 해서 중국으로 경제 투자가 다시 들어가는 거를 그 꼴을 보겠습니까?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도 미국과 그 친구들이 저번 양회 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슈퍼 위안화 초약세를 조성하고요. 중국 내부에서도 이번 기간에 포럼 기간에 야 어디 또 뭔 일 터졌대더라, 지금 부채가 빵빵 터졌대더라, 달러 채권 때문에, 그런 소식이 들려나와서 잔치집 분위기를 상갓집 분위기로 만들고 투자하려고 마음을 좀 준비를 하고 들어왔던 외국 기업인들도 아유 위안화가 이렇게 계속 약세로 가고 뭐 사방에서 지금 중국 부동산 부채 기업들 지금 다 뭐 빚 못 갚아서 빵빵 터진다고 하는데 괜히 여기 또 시진핑이 뭐 해준다고 해서 돈 들고 들어갔다가 또 덤태기만 잔뜩 쓰고 그런 생각이 들도록 또 이번에도 환율시장과 국제시장을 이용한 가열찬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또 이번 주에 짬짬이가 있었나 한번 볼까요? 이게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지금 며칠 동안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4.2 수준이죠. 상당히 높습니다. 4.338 거의 뭐 이 위에까지, 이게 언제였죠? 그 양회 기간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슈퍼 금리 위크 그때까지도 해가지고 계속 미국이 앞으로 금리 인하 한다 하는데도 계속 높은 미국 국채 금리가 유도가 되었죠. 지금도 이렇게 높고요. 이 수준에 계속 4.25, 4.2 수준의 10년물 금리가 계속 요새 지금 벌써 몇 달째입니까?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은 지금 본 것처럼 1월, 2월, 3월까지 계속 미국의 아니 중국의 짜잘한 부동산 부채들이 사방에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구조조정 합시다고 빵빵빵 터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기가 힘들죠. 이것은 달러 유로화 환율입니다. 유로화 달러 환율. 사실 미국이 먼저 6월쯤부터 금리 인하해서 하반기에 3회 인하하겠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고 유로화가 위로 강해지면서 떠야 되는데 오히려 라가르드 총재가 슈퍼 금리 그때 나와가지고 갑자기 태도를 전환하면서 우리도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 해야지, 그런 얘기를 파월이 등판하는 3월 20일 전후로 2번이나 연속으로 나와서 터뜨리면서 오히려 유로화를 약세에 만들어주고 달러를 위로 떠받쳐줬죠. 그래서 달러가 오히려 3월 20일 파월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얘기했을 때 쭉 떨어지려다가 급하게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달러가 지금까지 보아오 포럼 끝나는 어제까지 계속 달러는 하늘로 가치가 치솟습니다. 달러 가치가 이처럼 치솟으면 위안화가 약세에 빠지죠. 위안화가 약세에 빠지면 환차손 때문에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하려다가도 상당히 망설이게 되죠. 영국 파운드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드화도 베일리 총재가 맨날 아니다, 우리 계속 절대 경계심 늦추면 안 된다, 금리 인하 뭔 소리냐, 벌써부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했는데 이 양반도 그 기사가 있는데 제가 그때 소개시켜 드렸었나요? 슈퍼 금리 위크 시즌에 나와가지고 야, 이 정도면 우리도 조만간 금리 인하 논의해 볼 수 있겠네, 갑자기 비둘기적인 그 3월 20일 전후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는 약세가 되고 반대로 파운드화는 강세가 되겠지, 환시장에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려던 세력들도 그 얘기를 듣고 급하게 다시 파운드화가 오히려 약세로 더 빠지는 웃긴 일이 생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달러는 강세로 형님 올라가 줍쇼고 받쳐준다는 겁니다. 이때 7대 통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7대 통화 중에 존재감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스위스까지 나와가지고, 스위스 프랑까지 나와서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 할게요 하면서 더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흐름은 무엇보다도 엔화였죠. 모두가 이제는 엔화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이제부터는 엔화 강세다 했었지만 뭡니까? 양회에 맞춰가지고 올렸다가 양회 끝나자마자 좀 쉬어가야지 하다가 다시 3월 FOMC에 맞춰서 엔화 약세를 용인하면서 계속 가더니 이제는 이거는 일본도 버티기 힘든 150엔 이상, 150엔에서 152엔 사이를
아주 힘들다 곡소리 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말로만 떠들면서 지금 계속 이 위에서 유지시켜 주죠. 이게 뭡니까? 양회 끝날 이번 보아오 포럼 끝날 때까지 이렇게 지원 사격 해준 거죠.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위안화가 보아오 포럼 기간 동안 안정이 안 되죠. 예. 지금 여기 보시면 3월 22일 이후로 그 금리 슈퍼 위크에 이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달러 강세를 밀어주니까 위안화가 속절없이 이번 다음 주 저기 보아오 포럼 앞두고 우리 시진핑 주석님이 나가서 멋지게 투자 유치 딱 끌어오면서 중국 국민들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려면 우리 위안화를 좀 안정을 시켜야겠다. 그래야 투자가 잘 들어오니까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을 텐데 그 전에 금리 슈퍼위크 그 전주에 아주 달러 강세를 지들끼리 짬짬이 하면서 환율 특전대가 나와서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안화가 막다 못 맞고 200일선이 뚫리면서 위안화 약세로 빵 빠지죠? 3월 22일 날 다음 주에 우리 어떻게든 저기 시진핑 주석님 체면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번 주 월요일이었던 3월 25일에 중국 시장에서 위안화 절상 고시가 나옵니다. 환율 시장에 적극 개입을 해서 위안화를 이렇게 안정시켜 놓으려고 하죠. 하지만 어딜 감히 하고 지금 이번 주 내내 저런 작전들이 또 나오고 엔화가 또 152엔까지 가서 껄떡껄떡 하면서 더 달러 강세를 부추기니까 위안화 약세를 부추기니까 위안화가 결국 날마다 환시장에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뜬 거 보이십니까? 어디로 떴습니까? 보아오 포럼 끝날 때까지 7.25 제가 여기 그셔놓은 여기 위로 떴죠? 7.25는 우리나라로 치면 1350원입니다. 예. 여기에서 위로 더 가면 이것저것 묻고 따지지도 않고 에휴 중국 시장에서 일단 가만히 뭘 해보려고 돈 벌려고 뭘 투자를 해도 환차손만 심해지니까 일단 돈 뺍시다 하고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약간 한계점 비슷한 가격이에요. 달러당 7.25 이하니 즉 보아오 포럼 기간에 7.25보다 더 위안화 약세가 되도록 밀어 올린 거고 중국 당국은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보아오 포럼에 맞춰서 어떻게든 내려서 이 밑으로 내리려고 했던 건데 중국 혼자 버티고 나머지 나라들이 다 합심해서 중국 공격하니까 환율 시장에서 밀리죠.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 시진핑 주석님 나가는데 체면도 못 살리고 7.25 위에서 벙벙 뜨게 만들고 보아오 포럼이 끝난 겁니다. 보이시죠? 덕분에 미국,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이쪽에 같이 묶어서 환시장에서 포트폴리오 공격 대상이 되죠. 그래서 항상 풍선 효과 만약에 여기 가서 좀 해먹을까 저기 가서 좀 해먹을까 하는데 중국하고 일본 당국이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쉽게 안 내주고 방어를 할 것 같다 하면 풍선 효과로 한국 시장에 환율이 더 뜨고 그런 식으로 서로 연대가 되는데 이런 기간에 이런 싸움이 나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면서 우리 원화 환율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유도 모르고 지금 보아오 포럼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든 1345원에서 막으려고 이거 왜 이러지? 슈퍼 금리 그때부터 막으려고 하지만 보아오 포럼 딱 시작되고 나서는 못 막죠. 뻥 떠가지고 심지어 1350원을 3일 연속 금요일까지 장중에 뚫었습니다. 이게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보아오 포럼 끝나고 조금 기세가 약해지니까 우리도 그나마 내려왔지만 아직도 가격이 얼마입니까? 1346원입니다. 옆집 싸움에 우리가 이렇게 터지는 거죠. 자, 정말 그랬는지 기사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26일 오전에 중국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시진핑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위안을 안정시키려고 기준 환율 절상 고시를 하면서 환율 방어에 들어가서 쭉 끌어내린 겁니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객 시장에서 올리니까 안 돼. 보아오 포럼 때는 그나마 좀 이 7.25 밑으로 좀 떨어지는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끌어내렸지만 역부족이죠. 위안화 절상 고시를 하면 달러 위안 환율이 하락하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오른다라고 이 기사에도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값은 저번 주 내내 152엔, 152엔을 까딱까딱 하면서 무려 34년 내 최저 수준으로 엔화가 약세에 빠집니다. 환장하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달러당 원화값마저도 덩달아 동조화돼서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나오시죠? 예.
물론 일본 정부는 연일 나와서 이거 우리가 여기 가만 볼 거 같냐? 나 말리지 마. 이거 잡지 마. 당장이라도 가서 우리 환율시장에 내가 딱 개입을 해서 엔화를 끌어내리겠다. 그 엔화 약세를 되돌리겠다. 우리가 엔화를 안정화시키겠다. 발언을 이번 기간 내내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떠들었습니다. 사실 저번 주부터 연일 강경 발언. 모든 수단을 고려해 대응하겠다. 일본 재무상이 나와서 가장 이제 급수가 높은 애가 나온 거죠. 무질서한 환율 움직임 보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한다 하고 저번 주부터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는다. 이게 언제 기사냐면요. 3월 27일 기사예요. 시진핑 딱 나온 날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구두 개입 강도가 이번에 역대로 높아졌다. 달러 엔 환율이 151점 어쩌고 하자 결정적 조치 나 지금 당장 요거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나 가가지고 깽판 칠 거야. 막 그런 얘기 결정적 조치라는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까지 출연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렇게 보아오 포럼이 열리는 4일 동안 이번에도 일본이 열일을 해준 겁니다. 계속해서 말로는 환율시장 변동성을 좌시하지 않고 그 어떤 조치라도 단호히 결행할 거라고 역대로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입을 털었지만 정작 포럼 기간 동안에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시죠? 역대로 무섭게 왈왈왈 지저댔지만 보아오 포럼 4일 5일 동안 전혀 아무런 조치, 환율시장에 끌어내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주 웃긴 코미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것도 이 기사도 3월 27일 기사입니다. 바로 시진핑이 나와가지고 경제인들, 외국 경제인들을 만나가지고 직접 투자 유치를 독려했던 그날은 더 깽판을 놔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그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152엔 까딱까딱 하네.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 말을 해놓고는 그 뒤에 사족을 붙이는데 정말 이 기사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27일은 환율 관련해서 내가 성명 낼 계획이 없다. 다시 한번 기사 보실까요? 27일 날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 나와서 결정적 조치를 취한다. 근데 오늘은 안 할 거야. 나 오늘은 조금 바빠요. 내가 다 개모임도 가야 되고 오늘은 안 낼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즉 좌시하지 않겠다 하지만 시진핑이 외국 경제인들 만나갖고 뭐 하는 때 그때는 계속 위안화 약세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행여나 결정적 조치를 취하겠다 말을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재무상이 나와가지고 나 못 참어. 나 오늘은 진짜 안 참을 거야. 결정적 조치를 취할 거야. 라고 하면은 환시장에 있던 애들도 얼른 야 지금 이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나와가지고 지금 엔화 지금 안정화 시키려고 환율시장에 이제 돈 푼댄다. 그러니까 재미 그만 보고 나가자 하고 환투기에서 재미 보던 세력도 쭉 빠지겠죠. 그러면은 그 효과 앞에서 입으로 떠벌린 효과 하나만으로도 엔화가 싹 다시 강세로 전환하면서 안정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영향으로 시진핑 연설하고 있던 중국도 열심히 끌어내려가지고 위안화도 이 밑으로 좀 안정시킬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진핑 체면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본 기사처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되도 않는 코미디가 나온 겁니다. 결정적 조치 하긴 하는데 오늘은 안 해. 오늘은 성명 낼 계획 없습니다.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 엔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어라? 이거 뭐야? 계속 엔저가 이렇게 까딱까딱 152엔 위에서 유지가 되고 결국 위안화는 시진핑 이제 회의 끝나고 나와가지고 아주 관련 인사들 문책했겠죠? 야, 나 체면 깎이게 말이야 지금. 내가 한창 중국 경제 좋고 우리한테 투자해라. 우리는 점점 좋아질 거다 말하고 있는데 야, 맨 앞줄에 앉은 애들이 스마트폰 힐끔힐끔 보는데 내가 뭐구나 했더니 야, 우리 환율 보고 있더라. 내가 그냥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대판 혼났겠죠 이제. 이게 일본 애들이 쓰는 밈입니다. 이 멋쩍을 때 머리 긁으면서 대헷 하는 거. 이게 말로는 환율시장 자시하지 않고 뭐 당장 나가가지고 뭐 결정적 조치하겠다 하는데 보아오 포럼 시진핑 출격한 날은 근데 오늘은 안 돼요. 바빠서 제가 일이 있어서 안 한다. 이런 말까지 흘린다는 거죠. 행여나 엔화가 그 말 때문에 좀이라도
강세로 돌아가고 위안화가 안정될까봐 이런 짓들을 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어제 보아오 포럼이 끝나는 마지막 날 3월 29일 금요일까지도 또 나와서 계속 환시장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개입해서 엔화 안정시키겠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 계속 쉬지 않고 입을 털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기사가 3월 29일 기사입니다. 맞죠? 날마다 이렇게 했지만 정작 어땠다고요? 아까 본 것처럼 안 했다. 보아오 포럼 기간에 위안화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뒤늦게 또 한 명이 또 형님 저도 좀 봐주세요 하고 또 나섰습니다. 어디냐? 스웨덴 중앙은행입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바로 목요일날 28일날 내놨습니다. 슈퍼금리 위키를 며칠 뒤로 밀렸죠. 그런데 스웨덴이 어떤 나라냐? 달러의 강세를 상대적인 어떤 그 통화력의 차이로 해서 결정할 때 전 세계의 주요한 저 나라는 좀 어떤 뭐 끼치는 영향력이나 힘이 있고 결국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7개 나라가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C 달러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IC 달러 인덱스를 그 구성하는 7개 통화가 달러 빼고요. 나머지가 뭐가 있냐면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의 엔화,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유럽의 스위스 프랑하고 스웨덴 크로나입니다. 이렇게 7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스웨덴이 28일에 자기들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하면서 뭔 얘기를 흘리냐? 우리 지금 빠르면 5월부터 금리 인하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흘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나요? 아니 스웨덴이 미국보다도 빨리 금리 인하를 곧 할 것 같대. 5월이니까요. 그러죠? 그러면은 7개 통화, 달러 인덱스 구성하는 7개 통화에서 스웨덴의 통화가 금리 인하 곧 한댄다 먼저 하면서 약해지고 그래서 달러 강세가 더 서로 간에 계산기 다시 두드리고 다시 재조정하게 되면서 달러 강세가 더 심해지는 거죠. 결국 스웨덴도 28일 날 이런 얘기를 시중에 흘리면서 달러 강세와 그로 인해서 위안화 약세하는데 또 일조를 해준 겁니다. 바로 그 전주에는 스위스가 그랬었죠. 이번에는 스웨덴이 그런다 이겁니다. 이처럼 이번 보아오 포럼 때도 저번 중국 양회 때 또 그 전에 바로 전주인 슈퍼 금리 위크 때 파월의 뒤를 받쳐주면서 달러 강세를 만들고 신흥국 통화가 약세로 가도록 만드는 일을 이번에도 똑같이 열심히 정말로 보면서 좀 창피할 정도로 대헷할 정도로 열심히 몸 바쳐서 해줬다 이겁니다. 물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행여나 이번에 시진핑 만난 자리에서 각국의 경제인들이 감히 미국을 거역하고 딴 마음 먹고 투자 좀 해볼까요? 할까봐 바다 건너편에 있으면서도 시진핑 출격하니 보아오 포럼에 맞춰서 엄포를 놓습니다. 누가 놨겠습니까? 우리 옐런 누님이 놨죠. 옐런 누님이 딱 뭔 얘기했냐? 27일 날 시진핑 출격한 날 어떤 자리에서 연설을 하면서 재무부의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이 지금 앞으로 전 세계 수출해서 키우겠다고 천명한 그 3가지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3가지 이거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과잉 생산하면서 중국 정부가 보조금 주고 지원해주면서 생태계 교란종이다. 전 세계 지금 관련 산업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거 가만두면 되겠냐? 내가 다음 달 4월에 내가 드디어 또 몇 개월 만에 중국 내가 또 방문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볼 계획인데 가서 내가 꼭 가서 이 얘기 꼭 하겠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거 가만둘 수 없다. 니네 때문에 세계가 다 힘들다야. 나 이거 진짜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 얘기는 뭡니까? 조만간 반도체처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거 2분기에 때려잡겠다. 반도체처럼. 전 세계 사람들아 힘을 모아 이 못된 중국을 다 제재하자고 경제 제재를 또 하겠다라고 선전포고 때려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날 투자 유치하러 가가지고 경제인들하고 27일 날 시진핑이 뭔 얘기 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중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해줘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엄청 키울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 믿고 여기다 투자하십시오. 한번 같이 잘해봅시다. 라고 말했겠죠? 근데 바다 건너에서 옐런이 다음 달부터 저기 중국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다음 바다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때려잡을 테니까 어디 투자할 배짱 있으면 투자해보던가. 거의 그런 소리죠. 자, 이렇게 해서 4일간에 걸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의 중국의 보아오 포럼은 어쨌든 끝났습니다. 이제 얼마나 그 기업인들이 뭐 시진핑이랑 중국 얘기 듣고 앞으로 얼마 투자할지는 이제 뚜껑 열어보면 이제 슬슬 결과가 나오겠죠. 어쨌든 일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제 미국 증시는 쉬지만 미국의 2월 PCE 물가 발표가 있었죠. 대충 별거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미국의 롤러코스터 1번 진행 방향. 금리 곧 인하해줄게. 곧 좀만 기다려봐. 좋네. 하는데도 일부에서는 아니야. 금리 인하할 필요 없어 하면서 계속 예상보다 금리 기간을 희망은 주면서 금리 인하는 점점 늦추는 롤러코스터 1번 진행 방향에 딱 맞게 어제 나온 PCE 물가도 딱 거기에 맞게 나왔습니다.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보아오 포럼 끝났으니까 최근 3월 한 달 동안 너무나 무서웠던 이 환율 시장의 변동성도 이제 일본도 뭐 152엔까지 까딱까딱 힘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환율 시장도 안정되고 이제 쉬어갈 때가 된 것도 같죠. 일단 보아오 포럼 끝났으니까 한숨 놔야겠죠. 이게 누굽니까? 드디어 끝난 건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야? 너무 힘들었다. 이게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죠. 왜 갑자기 대한민국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지금 1350원 똥꼬를 팍팍 찌르고 지금 뚫고 올라갔는데 3일 동안 이거 막느라고 지금 엄청 힘들었죠, 금요일까지. 이런 일은 지금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이해가 안 되죠? 미국 금리 인하 한다고 하고 모든 게 다 좋고 좋은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새우등 터진 거죠. 여기까지가 보아오 포럼의 모습이고요. 이제 앞으로 3개월이 왜 중요한지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환율 시장의 변동성은 어제 보아오 포럼까지 해서 아주 극렬했던 며칠을 딱 끝내고 지금 이제 한숨 돌릴 딱 그런 기간이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란 겁니다. 앞으로 3개월, 그러니까 4월, 5월, 6월까지 3개월도 안 되죠. 6월 FOMC까지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2분기가 그야말로 답이 없는 난타전이 벌어지기 딱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은요, 앞으로 별다른 돌발 상황만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본 것처럼 지금의 롤러코스터 1번 작전으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금리 인하를 6월까지 미루더라도 역시 6월쯤에는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대선이 있는데 6월에서도 더 밀어가지고 뭐 8월, 9월에서 11월 대선 전에 너무 맞춰가지고 딱 맞춰서 너무 늦게 내리면 늦게 내릴수록 이거는 지금 안 내려도 되는데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데도 바이든 대선 도와주려고 딱 대선 딱 당해가지고 지금 파월이 움직이네 라는 그런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라는 비난을 받고 그것이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을 똘똘 뭉치게 하는 역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리 인하를 미리부터 6월쯤부터 해줘야만 실물 경제에도 그런 효과가 도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쭉 점점 효과가 나겠죠? 그런 부흥 효과를 미국 국민들이 느껴서 바이든 경제 너무 잘했어. 인플레도 잡고. 그래서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바이든한테 투표를 11월에 딱 하게 만들려면 늦어도 6월쯤에는 미리부터 시작해 놓는 게 적절하다 이거죠. 또한 만에 하나 대선쯤에 딱 맞춰서 하반기에 재수없고 미국 안에서 뭔가 어디가 지금 빵 터져가지고 유동성 경색으로 뭐 힘들다 하고는 그런 신용 위기의 신호가 나오면 안 되겠죠? 지금 막아놨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비 기업이나 금융권에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하나씩 더 터지겠죠? 그래서 그게 딱 대선 시즌에 맞춰가지고 하반기에 나오면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선거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판 역할로도
역시나 6월쯤부터는 미리 시장에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는 제스처를 취해주는 게 여러모로 볼 때 낮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 안 된다 싶으면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해서 다 뒤집어 엎는 롤러코스터 3번 시나리오도 대비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어쨌든 그러면 사실상 6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맞물리면서 미국도 아무리 늦춰도 금리 인하 하기에는 6월보다 더 늦추는 것은 조금 껄끄러운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한테 지금처럼 금리 인하 안 하고 고금리로 계속 달러 강세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시기는 딱 6월까지다. 일단 짧게 볼 때 금년 안에 앞으로 3개월 뿐이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그렇죠? 더구나 이번에도 일본이 열심히 지금처럼 이렇게 일해주는 덕분에 금년 들어서 꾸준히 달러 강세뿐만 아니라 10년물 금리, 고준위의 미국발 국채 금리도 아주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 2월부터 경제를 다시 일으키려고 지금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중국 안에서 뭔가 살아나는 것 같긴 하지만 동시에 심심찮게 부동산 부채, 지방정부 부채를 더 연속적으로 뻥뻥 터뜨리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일부 영상에서 봤었죠? 네, 제가 이 난타전으로 설명을 했었죠? 이제야 살아나 보려고 중국이 팔을 휘두르는데 그동안 참고 참던 부동산 부채 문제가 지금 사실 2월부터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 봤죠? 여러 개 봤었죠? 진커, 비구이안, 헝다, 왕커, 지금 스마오 뭐 계속 문제가 나면서 어떻게든 부동산 부채 살려보려고 뒤늦게 나섰지만 지금 그 여파가 심각합니다. 사실상 중국이 작년까지는 어떻게든 힘들게 버텨냈지만 이제 금년부터는 여기저기서 못 버티고 뻥뻥 터지기 시작하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뻥뻥 더 터졌냐면은 우리가 본 것처럼 2월부터 사실 꾸준히 다시 달러 강세와 미국채 금리를 한없이 높여놨기 때문에 이게 한몫한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서 6월부터 아니 지금 당장부터 이제 우리도 좀 금리 인하 해야지 하면서 고삐를 늦추기 위해는 너무 아까운 상황인 겁니다. 밥이 이제 다 됐는데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3월까지 이렇게 환율시장과 국제시장에서 높게 올리면서 미국이나 일본도 힘들겠지만 앞으로 여기서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이거죠. 여기서 조금 더 힘들더라도 그래서 당장 또 조금은 쉬어가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2분기에도 앞으로 남은 3개월에도 이런 식의 공격을 여기서 이걸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2분기에도 어떻게 해서든 계속 이런 식의 공세를 이어가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만 중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더 살아나려고 돈도 2분기에 더 풀 것 같은데 그걸 못 살아나게 계속 견제를 하고 싶은 거겠죠. 비구위안이 홍콩 주식 시장에서 얼마 전에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3월 29일 기사고요. 어제 기사고요. 무슨 얘기냐면 비구위안이 자기들이 재정 어떻게 지금 경영을 해서 얼마만한 매출을 올렸는가 뭘 어떻게 했는가 연례 보고서를 해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해야만 주식시장을 계속 상장을 시켜놓을 수가 있는데 이번 달 31일까지 연례 보고서를 발표를 안 했어요.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내놓기 창피하니까 안 한 거죠. 내놓으면은 큰 어떤 파장이 생기면서 아이고 결국 망해가네 하고 뭔 일이 생길까봐 안 내놓은 겁니다. 입 닫고 보고서를 안 올리고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홍콩 주식시장에서는 이제는 거래 불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입장으로서는 여기서 멈추기 싫다. 할 수 있는 한까지 6월까지는 최대한 더 압박하고 싶다. 그 얘기는 6월까지는 환율시장과 국제시장에서 지금처럼 더 공격하고 싶다라는 상황이란 거고요. 중국은 또 어떠냐? 반대로 중국은 이제 앞일이야 어찌됐든 이미 마음 정하고 이제 움직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퇴는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사실 지금 위에 뭐 비구위안부터 저러 쭉 부동산 본 것처럼 더 이상 후퇴할 곳도 없습니다. 놔두면 이제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사방에서 부동산 부채들이 뻥뻥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기분 나쁠 정도로 우리나라 한국 부동산 경제하고 아주 동기화되어 있죠. 내놓는 정책들도 똑같고 다만 중국은 지금부터
돈을 풀겠다 마음을 먹은 거고 우리는 차마 못 푸는 거고 그리고 중국은 이제 사실상 2월부터 화이트리스트 내놓으면서 선별적으로 살릴 땐 살려보고 죽일 땐 죽이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선 거고요. 우리는 총선 때문에 지금 미루지만 우리도 곧 총선이 끝나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지난 두 달간 열심히 부동산 살리기 위해 경제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다른 거는 살지만 부동산 부분만큼은 오히려 지금 중국이 조금씩 더 허물어지고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2분기에도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계속해서 2분기에도 돈을 더 풀고 부동산에다가 더 수혈을 해줘야만 된다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어제 상당히 의미심장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켜봐야 알겠는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간다면 그만큼 중국이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기사입니다. 뭔 얘기냐면 중국 인민은행, 중앙은행이 중국의 국채를 엄청나게 사주고 국채 사주면 사준 그 돈만큼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되죠. 그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29일 날 갑자기 중국 상하이 증시가 빵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네, 중국 상하이 지수인데요. 우리 그때 봤었죠. 어떻게든 양회 기간이랑 뭐 해가지고 지금 200일선 넘게 중국 증시 띄우려고 엄청나게 지금 돈도 많이 쓰고 해가지고 시진핑 나올 때 빵 터트리고 싶었을 텐데 환율시장과 그런 국채시장의 연합 공격으로 인해서 200일선 못 넘고 슬슬슬 저기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결국은 못 살리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지금 빵 떴죠. 갑자기 상하이 지수가 저 기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나와서 가지고 중국 국채를 엄청나게 사주고 그 사준 만큼 그 돈을 시중에 풀어서 유동성을 풀려고 한다. 근데 가만 보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양적 완화 Q입니다. 그렇죠? 미국 연준이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 때 했던 양적 완화가 뭡니까? 미국 국채를 미국 연준이 무제한 매입을 해주고 그만큼 돈을 푼 거서 시장에 돈을 푼 거죠. 양적 완화를 위해서 경제를 살려내겠다. 지금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겁니다. 아니 경제 살리는 게 돈만 풀어서 살리면 얼마나 쉬워.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기축통화국만 가능한 겁니다. 기축통화국은 전 세계가 끝까지 그 나라에 뭔 일이 있어도 그래도 저 나라가 지구가 멸망해도 저 나라 경제가 제일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하고 그 나라 채권하고 그 나라 돈을 계속 최고로 쳐주고 버리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는 양적 완화 돈을 계속 마음껏 푸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국채 엄청나게 발행하세요. 내가 다 사줄게요. 하면서 시중에 돈을 푼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저 쥐뿔도 없는 나라가 저기 국채 빚만 엄청나게 빚 문서만 계속 발행하고 그걸 지네 나라 은행이 또 사주면서 시중에 돈만 엄청 풀어가고 원화 가치가 뚝 떨어져 쓰레기가 되네. 에라이 하면서 원화 가치가 완전 쓰레기가 되고 환율시장 터지고 전부 외국 자본 다 빠져나오고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신흥국은 꿈도 못 꾸는 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미국 같은 기축통화하고 그 다음에 준기축통화국 아까 같이 달러 인덱스 안에 들어가 있는 유로화나 엔화 통화력이 미국 다음으로 싼 애들, 큰 애들, 비싼 애들, 센 애들 2대장, 3대장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요런 데나 하는 짓입니다. 요런 데는 돈 풀어도 그렇게 자기들 통화 가치가 안 떨어지니까 양적 완화랍시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양적 완화 빵빵 해도 맘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돈 풀어서 경제 살리고 이러려면 우리도 그 달러 인덱스 안에 구성되는 그 7대 통화국 안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 통화국 안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요? 경제가 막 GDP 전 세계 경제 1위, 2위, 3위로 넣나? 아니 가만 보면 G2인 중국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미국 들어가 있고 유럽 들어가 있고 영국 들어가 있고 캐나다 들어가 있고 일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스위스나 스웨덴은 경제 규모도 찌끄만하고 별것도 없는데도 뭐 나라가 굉장히 뭐 중립국이었고 뭐 안정되고 뭔가 수준이 있다 해가지고 괜히 옛날부터 좀 저기는 알아줬다. 옛날에 알아주면 뭐해 지금 우리가 더 알아주는데 왜 우리나 중국은 안 끼워주고 지네들만 딱 들어가서 그런 혜택을 누릴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혜택을 누리는 카르텔이니까
지들끼리 걷다 든 겁니다. 지들이 시장의 룰을 정하잖아요. 정말로 7대 통화 달러 인덱스나 이런 걸 구성하는 거를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자. 니들끼리 뽑아주고 싶은 사람, 얘는 우리 편이니까 놓고 그런 거 없이 하자 하면은 지금의 달러 기축통화 체제에서 지들 하고 싶은 대로 경제 공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도 지들 마음대로 어떤 기준을 넣어서 지들하고 말 잘 듣는 애들끼리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치 유엔 안보리에 자기들 딱 넣어놓고 전 세계에서 뭘 해서 뭘 하자 안보리에서 정해도 상임이사국인 5개 국가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그게 싫은데 거부권 하면 말짱 황인 것처럼 그렇게 뭔가 강대국들이 자기들 이권을 딱 다른 애들은 침범할 수 없는 해자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경제를 주물러가고 전 세계의 경제 식민지로 삼고 있는 지금 딱 그 상태인 겁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것 자체도요. 그런데 중국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중국도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에 그럴 들어가는 준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뭐 저렇게 아무리 물론 그래도 중국은 뭐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는 안 되겠죠. 사실상 G2 국가이고 전 세계에서 요새 와서는 또 이제 여러 나라 뭐 브릭스나 그런 나라한테서 어떤 통화력도 인정을 조금 받고 있고요. 그래봤자 아직 세 발의 피인데 저렇게 마음대로 양적 완화를 똑같이 미국이나 일본이 했던 짓을 흉내내서 한다? 그러면은 중국 시장에 돈을 확 풀면서 부동산도 다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는 있겠지만 우려되는 게 뭡니까? 순식간에 위안화가 더 약세로 빠지면서 완전 환차손이 생기면서 환율시장, 국채시장에서 공격받아서 더 큰일이 생길까? 두려워서 못하겠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 정도 되면 말로는 뭐 우리가 신흥국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도 되면은 우리도 맘만 먹으면 우리도 양적 완화 하면서 한번 살려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다가도 아유 아니지 우리가 괜히 준 기축통화하고 흉내내서 그런 짓 했다가 진짜 잘못되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나지. 고민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기사 후속 기사를 보면 시진핑이 사실 야 안 되면 우리 작년에 부동산 터질까 말까 엄청 힘들었을 때 작년 10월에 이미 시진핑이 20년 만에 우리도 양적 완화하고 국채 매입하자. 흉내 한번 내보자. 양적 완화를. 일본, 중국 인민은행이 국채 다 사주자고 하고 그때 지시를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꽁꽁 숨기고 지금까지 5달 넘도록 그런 짓은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야 알고 보니까 이미 지난 작년 10월에 시진핑이 이러면 안 되겠는데 부동산이랑 뭐 살리게 우리도 양적 완화라는 거 한번 흉내 한번 내보자 검토해봐 했는데 아이고 그랬다가는 우리는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보류됐던 건데 이번에 다시 얘기가 나온다 해서 바로 금요일날 저렇게 상하이 증시가 일순간 빵 뜬 겁니다. 정말 돈 그렇게 푸나 하고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요? 절박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어떻게든 중국도 이번 기회를 살려야 된다. 그 얘기겠죠. 또 쓸데없이 설명이 길어지면서 영상도 길어지네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참고 참았던 부동산 부채 폭탄이 마침내 여기저기서 터지려 하는 것을 어떻게든 다시 살리기 위해서 2분기에도 계속 더 돈을 풀면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어쩔 수 없는 절박함도 있겠지만 동시에 미국도 이제 작년처럼 쟤네들도 고금리로 다시 돌아가진 못할 거고 결국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계산도 깔려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지금 중국을 더 쉬지 않고 밟아놓지 않으면 정말로 중국이 돈 풀면서 회생의 기회를 살리면서 그간 중국을 안에서 부채 폭탄 뻥뻥 터져라 하고 했던 미국의 노력이 이제 도로 나무아미타불이 될까봐 몹시 신경 쓰이는 단계인 겁니다. 또 지금 이대로 몇 달간 그래서 충분히 밟아 놓으면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어쩌면 작년에는 버텼던 중국도 이번에는 정말 못 버티고 빵빵 터지면서 크게 쓰러뜨릴 수 있을 것만도 같습니다. 분위기 보니까. 하지만 미국도 이제 계속 작년 같은 공격을 똑같이 계속 가하기에는 여러 사정상 여의치 않기도 합니다. 요즘 바이든이 어렵게 트럼프 지지율을 드디어 따라잡기는 했어도 여전히 트럼프의 지지 세력은 무섭습니다. 딱 반이죠. 여기 기사 보시면.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최악의 모기지 금리도 하락하고 하면서 아주 바이든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기사가 매번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리기에는 지금 중국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너무 아깝다. 계속 더 버티고 싶은 거죠. 더구나 트럼프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든 공탁금 돈으로 해가지고 말려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연방 법원에 트럼프 편이 많았죠. 보수 편이. 실제 이제 트럼프가 앉혀놓은 대법관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탁금을 감경을 받게 됩니다. 형사재판 연기는 실패했지만 죽다 살아났죠 요새. 예. 돈 없어서 선거도 못할 뻔 하다가 공탁금 규모를 반 이상이나 깎아주면서 또 기일도 늦춰주면서 덕분에 이제 우회 상장하게 되고요. 그 소셜미디어. 그래서 돈이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대박 나고 한숨 돌렸죠. 물론 그거 이제 6개월 동안 팔지는 못하는데요. 앞으로 어쨌든 기사회생 또 했습니다. 트럼프한테 자꾸 우주의 기운이 모여들고 있죠. 예. 또한 당장 일본과 중기축 우방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억지로 지금 새로운 달러 강세 시즌을 지금까지 만들었지만 문제는 뭡니까? 작년부터 슬슬 주목받던 금과 은 시장도 이제는 점점 말을 잘 안 듣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순순히 하반기 금리 인하로 이제 곧 돌아선다면 금의 강세는 더 심해질 거고 달러 약세가 생각보다 더 빠르고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국이 하반기에는 더 마음껏 돈을 풀면서 크게 일어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한 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했지만 지금은 사실 미국도 고민이 많아지는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사람들이 6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믿고 있는 이 3개월, 남은 2분기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든 더 지금 2월, 3월 한 것처럼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로 중국을 압박해서 다시 일어나려는 중국을 때려 눕히고 싶은 마음이 미국도 간절할 거라 이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말 2판, 4판 깽판으로 이번이 막판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살아나기 위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신흥국인데도 미국과 일본을 흉내내는 양적 완화적인 중국 국채를 대량으로 인민은행이 매입하는 그런 방법까지 지금 생각할 정도로 모든 걸 다 걸고 일어나려고 하는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한판이 바로 6월까지 이번 2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흥미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입장이라면, 금융 세력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너무 길어져 죄송합니다. 주말 편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